샬롬. 말의 탄생 네 번째. 카르오, 이건 약속 위반이오. 맞아. 모두 함께 오기로 한 거 아니었소. 탄초가 창밖을 보니 마당에 여러 사람이 와 있었어요. 작가님, 새 소설은 원시림에서 벌어지는 동물들의 다툼을 다룬 건가요? 외계 탐험에 관한 판타지 소설 아닙니까? 무슨 소리? 이건 주인공 아이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분명해. 돈키호테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이 마을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그들이 말하는 소설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건 돈키호테 자신뿐이었지요. 들리는 언어에서 보이는 언어로 몸짓 언어가 서로 다른 개와 고양이, 동물들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언어와는 많이 다르지만 동물들에게도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이 있어요. 몸짓을 사용하는 한 방법이지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배를 보이며 들어 눕는 것이 그것에 속해요. 그런데 강아지와 고양이의 몸짓 언어는 서로 달라요. 고양이가 꼬리를 위로 치켜 든 채 흔들면 위험을 느껴 경계한다는 뜻이고, 강아지가 꼬리를 세워 흔들면 반갑다는 뜻이지요.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꼬리가 있지만 꼬리의 몸짓 언어는 이렇게 서로 다르답니다. 인간의 음성 언어와는 다른 인간의 음성 언어와는 다른 동물의 소리. 동물들도 소리를 내어 의사소통을 해요. 혹등 고래의 노래소리는 경이로움을 느낄 정도로 신비로워요. 새들이 천적을 만났을 때 내는 경고음은 기분 좋게 지저귀는 소리와는 확연히 다르지요. 긴팔 원숭이는 수십 가지의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동물의 소리는 사람의 음성 언어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동물들이 말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영어를 사용하게 되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지요. 하지만 닭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같은 소리를 낸답니다. 개를 아무리 오래 키워도 개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없는 것과 같지요. 닭은 닭의 언어로, 공작은 공작의 언어로, 참새는 참새의 언어로 어느 곳에서나 똑같이 소리를 낼 뿐이에요. 인간에게만 있는 문자 언어, 음성 언어는 소리로 된 말이에요. 문자 언어는 눈에 보이는 기호로 된 말이지요. 소리로 된 말은 빠르게 전할 수 있지만 금방 사라져서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에 비해 문자 언어는 기록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을 보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조상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이런 문자 언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죠. 만약 문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조상의 이름은커녕 현 시대에 일어난 일들만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듯 문자 언어는 인류가 문화를 일구고 수많은 문화유산을 후대에 남길 수 있게 해준 소중한 도구이랍니다. 모래니 섬에서 날아온 초대장. 유난히 평온한 오후였어요. 그날따라 마을 전체가 고요했지요.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떠다녔고 살랑살랑 기분 좋은 바람까지 불었어요. 단초는 오랜만에 마당에 흔들 의자를 내고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출판사 편집장들이 찾아와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 간 뒤로 돈키호테는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 덕분에 무신한테도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요.
털이 뽑힐 일도 곤혹스럽게 돈키호테의 노래를 들을 일도 없었어요. 귀찮게 달아붙으며 관찰하는 돈키호테가 없으니 낮잠도 마음껏 늘어지게 잘 수 있었지요. 단초가 흔들 의자에 기대앉아 잠이 올 듯 말 듯 나른한 상태를 즐기고 있을 때였어요. 돈키호테의 집으로 가는 우편 배달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또 엉터리 원고가 출판사 여러 곳을 떠돌다 주인에게 되돌아오는군. 단초는 혼자 중얼거리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이보게 단초 얼른 일어나게. 단초는 돈키호테가 황급히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이 초대장 좀 보게. 돈키호테 작가님? 단초는 잠에 취해 정신이 없었어요. 둘린의 공주가 보낸 초대장일세. 빨리 좀 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몰라요. 돌려요? 도대체 뭘 돌리는 공주인가요? 돌리네가 아니라 둘리네 공주네. 단초는 이렇게 흥분한 돈키호테의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았어요. 돈키호테는 초대장을 흔들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지요. 단초는 애써 정신을 차리고 돈키호테가 건넨 초대장을 받아들었어요. 그 종이에는 분명 초대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장을 받는 사람 쪽에 돈키호테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인기 작가라는 말이 쓰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 쪽에도 그저 모레니 섬의 둘린의 공주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모레니 섬의 둘린의 공주를 아세요? 아니, 돈키호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럼 간단하네요. 이건 아무리 봐도 작가님께 온 초대장이 아니에요. 단초는 이렇게 말하며 초대장을 휙 하고 공중으로 던져버렸어요.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잘 아는 공주인 것 같아. 돈키호테는 바닥에 떨어진 초대장을 얼른 주워서 조심스럽게 먼지를 덜어냈어요. 그렇다면 봉투는 어디에 있나요? 작가님 댁 주소가 적혀 있었나요? 아니, 내가 출판사에서 되돌아온 원고를 정리하려는데 이 초대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네. 그러니 나에게 온 게 맞지. 단초는 마치 탐정이라도 된 듯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나저나 공주가 나에게 비밀스럽게 전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는데. 돈키호테의 말에 단초는 초대장을 다시 들여다 보았어요. 초대장에는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그리고 그림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그림인지 글자인지 뜻을 알 수 없는 낙서로 채워져 있었지요. 이건 그냥 낙서 같은데요. 둘린의 공주는 아직 글자를 떼지 못한 아기가 아닐까요? 단초가 물었어요. 무슨 소리? 공주는 무척 아름다운 아가씨라네. 돈키호테가 재빨리 단초의 손에서 초대장을 빼앗으며 말했어요. 둘린의 공주가 누군지 알기는 아는 거예요? 둘린의 공주는 내 책을 감명 깊게 읽고 나를 사랑하게 된 게 분명해. 네? 단초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몰래 적어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 보니 이 문자는 꼭 하트를 닮았군. 돈키호테는 이미 상상 속에 둘린의 공주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단초는 문득 돈키호테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다시 엉뚱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 전에 돈키호테의 허무맹랑한 상상을 바로 잡아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돈키호테님이 연구한 문자로는 이 수수께를 풀 수 없나요? 글쎄, 이건 수메르인들의 그림 문자를 닮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그렇지, 나와 같은 생각이군. 돈키호테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1시간 동안이면 짐을 모두 쌀 수 있겠나? 짐이요? 그래, 모래니 섬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짐을 단단히 싸야지. 단초는 그때서야 돈키호테의 얼굴에 왜 웃음이 가득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가봐야겠다고 말씀드린 건 다름이 아닌 돈키호테님 작가님의 집이라고요. 이 문자 수수께끼를 풀려면 문자에 대한 책이 필요해요. 작가님 집에 그런 책이 있겠죠? 단초는 이렇게 말하며 돈키호테의 집으로 향했어요. 물론이지. 돈키호테는 다소 풀이 죽은 모습으로 단초의 뒤를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고대 문자에 대한 책들을 모두 꺼내 초대장에 쓰인 글을 해석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문자가 탄생한 곳은 크게 네 군데로 좁혀지는군요. 그렇다네. 인류의 문명이 탄생한 곳과 일치하지. 돈키호테가 책 속 지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이집트 문명의 상형 문자,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쇠기 문자, 인더스 문명의 인더스 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어 문명의 갑골 문자야. 단초는 돈키호테가 무척 똑똑해 보였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문자가 발견된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야. 그곳에 살던 수메르인들이 약 6,000년 전에 문자를 만들어 썼어. 바로 이거군요. 단초가 책장을 넘기다 그림처럼 생긴 문자를 가리켰어요. 맞아. 이게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사용했던 그림 문자야. 사물을 최대한 간단하게 그림으로 형상화한 문자로 보면 돼. 단초는 그동안 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자의 역사를 다룬 책들은 매우 흥미로웠어요. 하하하하. 작가님,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쐐기 문자래요. 그림 문자가 왜 쐐기 문자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아세요? 글쎄 곡선을 그리기 힘들어서래요.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단초는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져서 자신이 왜 그곳에 와 있는지 잠시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쐐기 문자로 둘린의 공주님이 보낸 편지를 읽을 수 있겠나? 돈키호테의 목소리에 경직돼 있었어요. 아니요. 적어도 둘린의 공주님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공주님은 아닌 것 같아요. 단초가 인류 최초의 문자를 찾아서라는 책을 덮으며 말했어요. 둘린의 공주님은 클레오파트라처럼 아름다운 이집트 공주님도 아니에요. 이집트 지방의 상형 문자로도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네요. 돈키호테는 단초가 우스웠어요. 단지 책에 나온 몇 개의 문자를 보고 자신이 모든 문자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지요. 이건 어쩌면 표의 문자가 아니라 표 문자일지도 모르겠군. 돈키호테가 돋보기로 초대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네? 거기 무슨 표가 있어요? 단초가 돋보기로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물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는 너무 무식해. 단초는 순간 자기의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자기에게 한 말일까 싶어 자기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단초는 슬금슬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요. 저는 무식하죠. 아무리 제가 무식해도 작가님처럼 미쳤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단초는 이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단초는 무엇이든 발에 걸리기를 바랬어요. 시원하게 발로 차버릴 무엇인가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을 열고 돈키호테의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발에는 아무것도 채이지 않았어요. 어휴, 정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단초는 발걸음을 돌려 돈키호테 집 앞에 다시 섰어요. 그러고는 돈키호테의 집 문을 발로 꽝 소리나게 차버렸지요. 쐐기 문자란 수메리인들은 점토판에 문자를 좀 더 수월하게 새기기 위해서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뾰족뾰족한 문자들을 새겨 넣었죠. 쐐기는 틈을 벌리거나 메우는 데 쓰이는 도구인데 그 도구를 닮았다고 해서 쐐기 문자라고 하지요.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가 있는데 표의 문자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
한자처럼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뜻을 나타내고 문자마다 다른 뜻을 지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문자를 익히고 외워야 합니다. 표음 문자는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로 우리말 한글처럼 소리를 나타내는 24개의 문자로 원하는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지요. 그 나라 말을 모르면 문자를 통해 그 뜻을 바로 알아낼 수 없답니다. 끝.